부장 임지섭이라고 합니다. 주제랑 정세가 좀 무겁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하는데요. 잘 들어주시고 질문이나 이제 토론해 주시고 싶으신 거 많이 제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일단 계엄과 탄핵,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인데요.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정치의 시간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원래 강좌의 좀 주제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 오히려 정치 양극화나 대중운동이 더욱 격화되고 탄핵 선고도 이제 내일 모레로 선고일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비교적 좀 밀리면서 되게 위기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 민주주의 대신 한국 민주정이 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기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두는요,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대통령과 야당, 국회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이전부터도 있어 왔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2024년에 총선 이후로 되게 극렬한 대립이 이어지다가 연말 12월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통과라는 국면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내전이라는 말이 언론이나 뭐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갈 정도로 갈등, 정치적 갈등이 대중적 갈등으로 좀 격화된 것 같은데 한국 정치의 분열이나 극단화가 이렇게까지 좀 악화된 어떤 이유는 뭘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화두가 하나 있고요. 이게 제가 찍은 건 아닌데 앞에 계신 정성진 정책교육국장님이 이번 호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탄핵 찬성 집회랑 반대 집회를 모두 다니면서 르포 형식으로 글을 썼는데 왼쪽이 주로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이 되고 오른쪽이 이제 탄핵 찬성 집회인데 제가 2016년에 학생운동 하면서 박근혜 탄핵 집회를 가보긴 했었는데 약간 양상이 확실히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왼쪽 위에 대한민국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그 노래도 있잖아요. 집회에서 자주 불리는. 이게 원래 진보 좌파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파 집회에서도 국민주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되게 어떤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정치 양극화라든지 단순히 정치적 경쟁을 넘어서 서로를 인정할 수 없다, 서로를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어떤 양상이 좀 강화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 강좌와 그 바탕이 되는 글을 쓸 때 처음에는 계엄이 이제 어쨌든 해제가 즉시 됐잖아요. 그러고 이후에 어떤 대중 집회들의 양상을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그래도 이런 비상계엄 같은 초유의 사태를 저지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다. 한국 민주주의에 힘이 있다. 외신에서 이렇게 칭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한편으로 이제 정치 위기가 그 이후에 더더욱 심화되고 어떻게 해소될지 좀 안개 속으로 빠져들면서 동시에 한국 정치 내지는 민주주의가 되게 위기에 빠졌다. 이런 그 평가들이 동시에 제기가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한국 민주주의는 그래도 힘이 있다는 건지 위기라는 건지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만 이런 난리통을 겪는 건 아니더라고요. 2010년대 이후에 특히 세계 민주주의 전반적으로 위기에 빠졌다, 내지는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그 중에 핵심으로는 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가 행정부 권력을 주로 강화하면서 권위주의로 이행하는 대표적인 게 푸틴, 트럼프 이런 지도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인민주권 내지는 국민주권을 최우선 절대화하면서 좌우 인민주의, 좌우의 대중운동이 인민주권이 제일 먼저다 하면서 베이제를 구정하거나 인민이 먼저다라는 운동들이 이제 바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최근 한국 상황과는 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화두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1년 기사이긴 한데
트럼프와 관련해서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갖고 작년 기사에서도 이제 미국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다 한 단계 이런 기사들이 있고 대만은 완전한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지정학적 갈등 내지는 북중러와 자유주의 진영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서 국내 정치의 위기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수호나 헌정복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시민사회나 사회운동 내지는 우리는 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최근에 들어서 약간 러프하긴 하지만 들었던 고민은 어쨌든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긴 한데 계엄과 탄핵 국면이 지나간 이후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되었을 때 그러면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라는 주장 내지는 또 의견들이 많은데 그 척결한다는 거의 의미가 뭘까부터 이들을 척결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나 헌정이라고 하는 게 복원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좀 의문이 좀 들어서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있었잖아요. 폭동 사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주로 극우 대중운동의 발호와 이제 폭력화를 많이 우려를 하면서 한국 사회가 사실 우파 내지는 권위주의의 지배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뭔가 이 우파의 지배로 넘어가기 이전에 대중운동 간의 지금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 자체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것을 좀 더 걱정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지 하는 질문을 약간 엄청나게 정돈된 질문은 아닌데 한번 이 강연을 통해서 던져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주의는 되게 익숙하긴 하지만 헌정주의는 또 언뜻 보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가 되게 많은 측면에서 공유하는 지점들이 있지만 다른 지점도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고 두 번째로 헌법 내지는 헌정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헌정주의 없는 헌법이라는 어떤 뭐라 표현할까요? 현상을 지적하는 그 말들이 민주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뭘까? 그것과 연동해서 민주화 이후에 특히 한국도 그렇고 민주화에는 성공했는데 민주주의는 왜 위기에 빠질까 하는 질문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설명할까 했을 때 대부분 통치 구조, 권력 구조라는 측면에서 대통령 중심제 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는데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치 양극화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 정도로 좀 키워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헌정이 뭐냐, 헌정주의라는 게 뭐냐에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헌법의 영어로 보통 constitution이잖아요. constitution을 그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당연하게도 헌법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으로 정체, 그러니까 정치 체제라는 말도 나오고 마지막에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constitution이라는 거는 성문으로 구성된 헌법, 조문으로 이렇게 있는 헌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constitution이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면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문 헌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정치 체제라는 게 있고 그것을 관습에 따라서 행하는 정치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문 헌법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영국 명예혁명 직후에 그 의회 어떤 의원이 말한 건데 컨스티튜션이라는 게 뭐냐, 헌정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특정의 확고한 이성 원칙에서 유래한 일단의 법과 제도와 관례다. 그리고 그게 공동체의 통치 원칙으로 동의한 일반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특정의 확고한 공공선을 지향하는 것이다. 라는 거여서 사실
그 영국에서는 constitution이라는 게 법으로 명문화된 헌법이라는 뜻 이전에 헌정, 정치 과정과 제도, 관습을 의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헌법이라는 게 constitution의 의미가 되는 거는 미국이 이제 성문 헌법을 제정하면서부터일 텐데, 미국 헌법의 핵심은 정부의 권한과 그에 대한 제약 규정을 명문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constitution이 헌법이라는 뜻도 포함하게 된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거를 성문 헌법도 있지만 정치 제도나 관습을 포괄하는 헌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나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 원리인데, 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밑에 나오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법이나 정치 제도나 관습으로 제한하는 것. 이것이 헌정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의 그 헌정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헌정이라고 하는 게 최초로 발원을 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영국 헌정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법의 지배이고 두 번째는 의회의 지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뭐냐? 우리 룰 오브 로라는 말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법의 지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좀 유명해지기도 했었는데, 법의 지배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권력자. 이 역사 그 당시에는 주로 국왕이 되겠죠. 왕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인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미리 정해둔 규칙, 주로 법이 될 텐데, 법에 따라서 통치자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의 지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 개인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법이 지배한다는 거죠. 근데 그 법을 누가 만드느냐 했을 때 영국적 맥락에서는 의회, 영국 자유민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그 법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의회가 최고의 주권 기관으로 있어요. 국왕보다 국왕 주권이 아니라 의회 주권을 갖고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영국의 의회의 지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가 되게 뿌리 깊은데요. 여기 역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많이는 아니고 주로 대연장 나그나 카르타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1215년에 이 맥락은 좀 생략을 하겠지만 그 당시 왕이었던 존 왕이 정치는 되게 못하고 전쟁도 못하면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에게 계속 조세를 거두려고 했던 거죠. 그에 대한 이제 반발로 주요 이제 귀족들과 교회가 왕한테 찾아가서 이 문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해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핵심 내용은 교회는 국왕으로부터 자유롭다. 왕의 명령만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그러니까 의회, 대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세를 거둘 때는. 왕은 따로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만 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잉글랜드의 자유민은 법이나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생명 재산을 침해받을 수 없다. 사실 13세기 치고 되게 현대까지 통용되는 이 원리를 이 영국에서 제기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쭉 시간이 흘러서 이제 400년 정도 지난 1600년대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찰스 1세라는 왕이 전쟁은 잘 못하면서 계속 이제 전쟁을 벌이고 그거에 필요한 돈을 계속 이제 조세로 거두려고 하니까 의회가 저항해서 다시 한번 대헌장의 정신을 환기하면서 찰스 1세에게 권리청원이라는 걸 제시를 하는데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 구금되지 않는다. 그리고 백성은 군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군인이 강제로 민간인의 집에 오물을 수 없다. 평화 시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그리고 의회 동의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역사적 맥락에서 핵심을 보면은 국왕이 자의적으로 신민을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에 따르지 않고 구금하거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핵심의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로 일종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 조세를 마음대로 거둘 수 없다. 영국 자유민들의 대표자들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만
그 조세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을 왕으로부터 그 의회가 받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찰스 1세가 이때 서명을 하는데 1년 뒤에 바로 의회를 폐쇄해버려요. 그러고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을 안 하고 버티다가 스코틀랜드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서 돈이 다시 필요로 해지니까 의회를 소집했더니 의회가 이제 또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찰스 1세 너도 법의 지배에 따라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 갈등이 극단화되면서 영국 내전이 발생하게 된 거죠. 왕당파와 의회파 간에. 그래서 그 내전을 거쳐서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제임스 2세라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가톨릭 교도였어요. 영국 국교회가 아니라 가톨릭 교도를 기존의 약속과 달리 계속 등용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상비군도 계속 가지려고 하는 흐름이 있으니까 의회가 참아주지 못하고 그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가 네덜란드의 오렌지 공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이 오렌지 공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는 제임스 2세를 몰아내달라. 그 왕을 시켜주겠다. 공동왕을 메리와 함께. 그 대신의 대가로 의회가 주장하는 이 권리 장전을 수용하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그리고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한 내용으로 의회가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등등 하기 위해서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제임스 2세가 결국 축출됐고 이 의회가 그 메리 여왕과 윌리엄 왕을 이제 모시면서 의회 주권을 확립을 하게 되는 과정이 영국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형성된 영국의 헌정이라고 하는 건 핵심을 정치적 헌정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이 이제 왕정을 폐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 왕이 어쨌든 영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국가 원수, 상징으로서 존재를 하고 의회가 이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서 역할을 하게 되고 의회 다수당에 의해서 구성된 정부가 행정부 역할을 하게 되고 그와 독립된 사법부가 이제 법에 따라서 법 위반을 처리하고 판결하는 이 구조를 이제 영국이 입헌군주정이라는 정체로 완성을 시킨 것이죠. 여기서 중요했던 지점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행정부 내지는 정부가 조세를 거둘 때는 그 자유민들의 대표자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법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 형벌을 내릴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가 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특히 국왕으로부터 권력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나온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 종합을 해봤을 때 이 명예혁명 직후에 로크라는 그 철학자가 유명하잖아요. 로크가 제기하는 소유적 개인주의라는 게 결국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평등한 권리로서 자신의 신체와 사상, 이때 당시에는 종교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텐데 신체와 사상 그리고 자기 노동에 기초한 소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그게 개인의 본질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명예혁명으로 형성된 영국의 헌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했던 것이고 이게 자유주의의 발전으로 쭉 이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미국 헌정인데요. 미국은 알다시피 영국민들이 건너가서 식민지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영국적인 맥락에서 그 헌정을 받아들인 것들이 있는데 그 연방이 형성되기 전에 각 주들이 있었잖아요. 그 각 주들도 헌법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 미국 헌정은 그 영국의 헌정을 받아들이면서도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 하나가 인민주권을 수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삼권 분립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주의 헌법을 보면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어느 쪽도 다른 쪽에 속하는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없다.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그 삼권 분립이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나누는 거. 매사추세츠 주 같은 경우에도 공정한 법률 제정 방식과 공정한 법에서 충실한 법 집행을 그 규정, 성문헌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래서 정부의 각 권부가 어느 쪽도 다른 권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정부가 아니라 법의 정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인치가 아니라 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각 주들에서도 이미 영국 헌정을 좀 받아들인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영국이 식민지에 마음대로 그 조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에 저항해서 아니 너네 영국은 안에서는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면서 왜 영국 식민지한테는 식민지 대표가 없는데 마음대로 과세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각 주들이 모여서 연방 정부를 이제 형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연방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각 주들의 대표가 모여서 이제 필라델피아 회의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87년에 연방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민주권이라는 걸 수용을 하게 돼요. 사실 영국 헌정에서는 당시 역사적 맥락도 있긴 했지만 아직 모든 인민에게 다 주권이 있다라는 걸 천명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왕과 신민으로 구성되는 영국 왕국 공동체에서 자유권을 얻은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 자유권을 국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였던 것인데, 미국은 어쨌든 아직 왕도 없었고 어떤 자연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자유민의 대상이 모든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민에게 주권이 있다. 그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 대표자를 뽑는 선거 내지는 정치 참여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 필요한 경우 압제자의 압제가 있을 경우에 무장 저항을 할 수 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한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민에 대한 정부의 강압을 제한하기 위해서 인민주권을 수용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동시에 근데 그게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게 다수파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게 오히려 국왕 개인의 압제보다 다수의 압제가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소수자의 권리와 다원주의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 헌법 서문에 보면은 저도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까지밖에 모르는데 이런 거 영어 시간에 한 번씩 읽어보지 않나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 좀 더 완벽한 연합을 만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We the People이 모여서 연방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헌법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인민주권을 수용했다는 걸 여기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삼권 분립과 그 성문 헌법인데, 영국 헌정이 좋긴 한데 어쨌든 명문화된 건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변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관습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뭐 양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뭐 막말로 폭군이 다시 등장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 미국인들은 헌정의 모호성이나 과도한 변경 가능성이나 집행 불가능성 문제 같은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함부로 수정하기 어려운 성문 헌법에 정부에 대한 그 헌정의 문제의식을 담은 그 법적 한계를 설정하자. 특히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는 권력 분립 제도를 명시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한 헌법의 집행을 도모했다는 게 이 미국 헌정이 영국 헌정에서 어떤 발전한 부분, 내지는 이어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를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 저희가 책 소개를 쓰기도 했었는데, 연방 헌법의 조문을 보면은 서문이 있고 1조가 입법부를 규정한 조문이에요. 2조가 행정부를 규정한 조문이고 3조가 사법부를 규정한 조문인데, 그러니까 어떤 인민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자유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헌법 조문에서 길게 막 뭐 인민은 무슨 권리가 있다, 무슨 권리가 있다, 이거를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법의 핵심은 이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 권력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 무엇을 가능한가를 조문으로 넣는 것. 이게 좀 미국 헌법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이 행정부로 대표된 대통령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를 나눠놓고 각자가 이제 각자에 대한 권한 행사를 규정해놓고 상호 견제 내지는 협력하도록 만든 삼권 분립 제도가 미국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헌법에서 인민은 자유롭고 정부는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에 양도한다고 적히지 않은 권리는 본래 인민에게 속하는 것이다.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은 인민의 동의하에 양도된 권리를 정부가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요구하는 일종의 차용증이다. 그래서 권력을 제한하는 것, 법에 의해서 행사되도록 제한하는 것, 이게 미국 헌정까지 이어지는 헌정주의 내지는 헌정의 핵심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헌정주의 내지는 정치적 헌정주의,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정이 뭐냐, 그리고 헌정을 지향한다는 헌정주의는 뭐냐 했을 때 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 원리고, 그 헌법의 핵심적인 정신이 뭐냐 했을 때 개개인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 내진 권력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법, 정치제도, 관습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정의 핵심이다. 이게 그 어떤 당연하게 맞는 말이 아니라 현대사회로 이행하는 구체적인 역사에서 도출된 현대 이전과 현대를 구분해주는 핵심적인 원리다라는 점을 좀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컷 헌정과 헌정주의 이야기를 하고 헌법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헌정주의 없는 헌법이라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헌정주의를 다시 생각해보면 개인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법, 정치제도, 관습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한 헌정 내지는 헌법이라고 하는 게 19세기, 20세기에 이르면 이제 유럽, 세계 등등으로 각국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부를 구성하고 설정하는 한편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상문법이라는 헌법에 본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도구화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19세기 말 한창 막 제국주의 국가들이 막 성장하는 시기에 그 위협을 받는 전통적인 나라들이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천명하기 위해서 군주가 시민에게 하사하는 흠정헌법이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겠고, 20세기 들어서 2차 세계전쟁을 전후로 이제 기존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독립국으로 나오게 되면서 자기네들의 이제 정체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헌정주의라는 문제의식이 없는 비어있는 헌법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적인 흠정헌법의 사례가 바로 고종이 만든 대한국 국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국 국제 2조에 보면은 대한국의 정치 체제는 전제 정치다. 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자립한 정치 체제인데, 공법이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 국제법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도 영국과 미국 헌정에서 제기된 그 법의 지배라고 하는 거를 국제관계에서도 좀 설정해보자 라는, 당연히 제국주의적인 그 맥락도 있긴 했겠지만, 근데 국제법에 따라서 전제 정치를 정당화하는 헌법을 만든 것이죠. 그 4조에 대한국의 신민의 경우에는 대황제께서 누리시는 황권을 침해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했든 안 했든 신민으로서 도리를 이행한다. 어떻게 되겠어? 죽겠죠. 근데 이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거가 사실 이 흠정헌법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도 인민의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거나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헌정주의라고 하는 핵심 문제의식이 결여된 헌법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대체로 우리가 앞서 봤던 법의 지배가 아니라 통치자가 법으로 지배하는,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에 의한 지배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겠죠. 대표적인 분이 카를 레벤슈타인이라는 독일의 헌법학자인데, 생물연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독일의 현대화 과정과 아주 맞물려 있어요. 그 독일 혁명과 바이마르 공화국, 그 나치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당시 20세기 초에서 봤을 때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라고 했는데, 왜 그게 잘 적당하지 못하고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다가 나치의 지배로 귀결이 되었을까에 주목해서 이 헌정주의 없는 헌법이라는 문제에 이제 천착을 하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조반니 사르토리라는 사람은 정당 정치에 관한 그 대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이제 정치학자, 헌법학자인데, 이분도 이제 헌법과 헌정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했던 거예요. 카를 레벤슈타인의 헌법 구분을 보면은 대략 3가지 정도로 이제 헌법 대신 헌정의 종류를 나눠 놓았는데, 먼저 규범 헌법이에요. 말 그대로 규범적인 헌법, 모델이 되는 헌법. 헌정주의의 문제의식을 잘 담고 있고
그것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작동하는 헌법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명목헌법인데요. 명목헌법은 뭐냐면 조문은 참 좋아, 아주 아름다워. 근데 현실에선 적용이 안 돼, 작동하지 않는 장식에 가까운 헌법을 이제 명목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미론적 헌법은 현실에서는 완전히 작동하는데 헌정주의가 없는 헌법인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국 국제 같은 거죠. 고종의 통치, 전제정은 아주 그대로 솔직하게 담아냈지만 그 헌법 안에 사실 그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 행사를 제한한다는 그 문제의식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놨고, 그래서 의미론적 헌법, 세마틱이라고 하는 게 그 말만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조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르토리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하게 구분을 했는데, 보장헌법 내지는 본연의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르벤슈타인이 말했던 규범헌법과 같은 말인 거예요. 헌정주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현실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헌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르토리의 명목헌법은 아까 명목헌법이랑 말은 똑같은데 이 노란색으로 칠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르벤슈타인의 모조헌법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사르토리의 명목헌법은 이 권력체계를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헌법이지만 헌정주의 문제의식이 없는 헌법인 것이고, 세 번째로 가장헌법이 아까 이야기했던 명목헌법과 같은 것인데 죽은 글자에 불과한 헌법인 것이죠. 좋은 헌정주의가 가득한 문구로 가득 차 있지만 현실에선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헌법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나눠봤을 때 대체로 헌정주의가 헌법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권력이 분립이 되어 있고 그 권력이 작동하는 것을 법의 지배로 제한하는가 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게 단순히 좋은 말에 그치는 장식인 것이냐 아니냐, 현실에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별해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규범헌법, 보장헌법은 좋은 거고 이상적인데 현실에 이 명목헌법, 가장헌법 내지는 의미론적 헌법, 명목헌법의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 알버트 첸이라고 하는 이제 홍콩의 헌법학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아시아의 민주화 과정에서 헌정주의 없는 헌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헌법 헌정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가 진정한 헌정주의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좋은 것, 모델이 될 만한 것인데 헌정주의를 가장 높은 수준에 성취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아시아적 맥락을 반영해서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것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헌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련식 당 국가 체제를 정당화하는 성문 헌법인데, 이게 말 그대로 앞서서 이야기했던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정치 체계를 솔직하게 표현하지만 헌정주의를 결여한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혼합 헌정주의인데 자유주의 요소와 권위주의 요소가 섞여 있는, 되게 현실에 되게 많은 사례들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첸은 이렇게 구별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19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진 이후에 진정한 헌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영국이나 미국에서 제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의어가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시아의 민주화라고 하는 게 당국가 체제 또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만이나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이 네 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 기존의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시아의 민주화 과정에서 헌정주의라고 하는 것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 중첩되지만 결코 동일하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따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곧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죠. 민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이 주권자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실현하는 것인데, 아시아 민주화 과정에서 보면은 일당 독재나 군부 독재에서 다수의 의지를 반영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확립하는 것이
이 아시아 민주화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한국의 경우에 그래서 군부 독재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헌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서 계속 강조드렸던 대로 정치 권력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제도와 정치 과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와 관련된 것일 텐데 그런 점에서 주로 4가지 측면에서 이 헌정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분별을 하는데 첫 번째가 통치구조,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연 통치자가 법의 지배에 따라서 권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어쨌든 현대에 접어들면서 정치라고 하는 게 정당과 유권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 정당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정당 간의 또는 정치인 간의 정치 문화가 어떤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세 번째로 법의 지배가 과연 그 정치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인민의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는가 사법부가 충분히 독립되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법의 지배와 사법부에 관한 측면에서 비교를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사실 시민사회가 핵심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에게 주권자가 있는데 그 주권자가 헌정주의 내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얼마나 체현하고 있는가 얼마나 지향하는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각국의 시민사회나 시민의식이 민주주의 내지는 헌정주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시아 역시 민주화 이후에도 달리 말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제도가 확립이 되고 정치적 다원성에 따라서 여러 정치 세력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헌정주의 없는 헌법의 문제라는 게 되게 많이 발견이 된다. 한국이나 대만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의 사례들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2000년대에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 공고화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헌정주의라는 관점 내지는 헌정주의 없는 헌법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헌정주의 내지는 헌정주의 없는 헌법이란 문제를 봤는데 이거를 그러면 한국 사회, 한국 정치사, 한국 헌정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2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헌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헌정주의 없는 헌법이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 그게 아시아 민주화 과정에서도 제기가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였고요. 우리 살고 있는 한국에서 한국 헌정사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습 차원에서 다시 넣은 것인데요. 헌정주의 없는 헌법이라는 문제가 아시아 역시 그 민주화 이후에 있다. 그 핵심이 이 통치 구조 그리고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에서 나타나는 정치 문화 그리고 법의 지배와 사법부 독립성 그리고 시민사회 시민의식이 어떤가 이런 4가지 측면에서 이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냐 공고화되고 있냐라는 연구가 되게 많아요.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많이 제기가 되고 대체적으로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민주화는 잘 성공했는데 공고화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쓴 게 이번 본보에 제가 쓴 글이 있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한국의 경우에 이런 민주주의 공고화가 가로막히는 헌정주의 없는 헌법이란 문제를 좀 구체화해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 양극화라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통치 구조의 문제가 정치 양극화라는 정치 문화의 어떤 각화로 나타나고 이게 앞에서 봤던 그 사법부 독립성과 관련한 법의 지배나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의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본다는 것인데요. 대체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은 통치구조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대통령제나 내각제 뭐 알겠는데 어차피 다 그거 지배층의 지배 수단 아니냐 뭐 이래 하면 이런 문제 있고 저래 하면 저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문, 질문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개혁 세력 내지는 진보 세력이 이왕 있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잘 활용해서 시원하게 개혁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 어떤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한국 정치 어떤 양극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소위 말하는 다 보수 양당이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한 거 뭐 10년, 20년 일이냐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이 양극화가 극단화될수록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어떤 그 대안 세력에게 시민들이 주목하면서 부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비상계엄과 그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라는 일종의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좀 이 통치구조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헌정주의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새삼 다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핵심 요인으로 많은 민주주의 연구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깊은 사회적 분열을 반영하는 양극화된 정당 체제와 대통령 중심제가 결합되는 경우에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지적들이 되게 많아요. 이 깊은 사회적 분열이라는 게 한국으로 예를 들면 대체로 신생 독립국 이후에 권위주의 내지는 그 당국가 체제를 형성했던 기존 세력들이 민주화 이후에 사실 완전히 청산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것은 기존 세력, 보수 세력으로 남아있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민주화 세력이 새롭게 치고 올라오면서 양대 이제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이 그 선거 정치 하에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그들 간의 정치적 경쟁이라고 하는 게 어떤 페어플레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은 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적대적인 대결적인 정치 문화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정치 문화가 강한 대통령제라는 통치 구조에서 대통령직을 둘러싼 그 극렬한 갈등으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대통령제라는 통치 구조가 왜 그러면 문제냐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이 되는 게 이원적 정통성 문제라는 건데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우리가 총선도 하고 대선도 하잖아요.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입법부, 의회,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고, 대선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이 행정부의 핵심인 대통령과 그 입법부를 국민이 모두 직접 선출하는 핵심적인 헌법기관이 되는 거죠. 둘 다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원내각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 다수당이 그 내각을 꾸려서 행정부를 책임을 지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원적 정통성 문제는 일단 없는 것인데, 대통령제, 특히 중심제에서는 이 이원적 정통성 문제를 하는 게 있고, 세상 사는 게 그렇지만 대통령은 윤석열이 됐지만 국회 180석은 민주당이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누구에게 그 정통성이 있는 것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빈번하게 입법부와 대통령 내지는 행정부 사이의 교착,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통령제에서는 구조적으로 있더라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이번 정부를 생각해보면은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입법 확 때리고, 그럼 행정부 대통령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그럼 이제 입법부에서 또 이제 막 국무위원들 탄핵 팍 하고, 그 야당 대표 수사하는 검사 탄핵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도 원래 이제 여야 합의로 하는 게 관례라고 했을 때 파행나고, 하여튼 그런 어떤 교착이 극심하게 발생하는 어떤 경향이 근본적으로 있고, 그렇게 극단화된 갈등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남미 대통령제 나라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의회가 막 야당 의회가 막 탄핵하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많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인데요.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정치 과정에서 지금 문제들이 합의와 타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법원으로 간다는 거죠. 사법부의 판결을 받자, 법대로 하자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게 정치가 어떤 정치 제도, 관습,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법부로 다 가가지고 뭐 헌재든 사법부든 판결 받지 않은 식으로 사법화 된다는 것이고,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거기서 더 중증 환자가 되는 것인데, 사법부 자체가 정쟁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사법부 판결 어떻게 하느냐, 판사가 누구냐, 내지는 수사와 기소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나 정당, 법의 지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몹시 낮은 신뢰도, 그래서 한국 시민들을 비롯해서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민주화가 됐는데, 우리가 헌정의 문제식을 생각해보면 입법부가 핵심이잖아요. 그 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핵심인데, 정작 의회랑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낮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민주화는 성공했지만 민주주의 공고화는 실패하게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대통령 중심제라는 통치 구조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2010년대 후반이나 2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그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저작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 무너지는가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가 아주 다른 세계관을 가진 당파적 캠프로 분열될 때 그런 차이가 뭔가 어떻게 하면은 좀 타협하거나 조정하거나 양보하거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존적인 것이어서 같은 하늘 아래 이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정치적 경쟁이라고 하는 게 당파적 증오 심리로 발전을 하고, 정당은 상대방을 합법적인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위험한 적으로 보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질 정치인은 관용을 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고자 한다. 이재명이 되면 절대 안 되고 윤석열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그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거죠. 그게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친북 세력이다, 내지는 내란 세력이다. 하늘 아래 같은 공화국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쓰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통령의 경우에 비상대권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겠죠.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로부터 좀 파생되는 정치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법의 지배의 파괴, 뭐 시민사회의 분열,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사를 돌아펴 봤을 때 재헌 과정과 이승만 정부라는 초기부터 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통치 구조의 문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간략하게 이 한국 헌정사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1948년 재헌부터 이승만의 4.4.5일 개헌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하게 큰 어떤 통치 구조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 그 원형은 사실 이승만 정권부터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8년 재헌 과정에서 헌법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논의를 할 때 핵심 쟁점은 당연히 통치 구조였어요. 대통령제 할 거냐, 내각제 할 거냐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8년 5월 10일에 남한 단독 총선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45년에 해방은 됐는데 이제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냉전 속에서 남북 이제 그 군사분계선이 분단이 되고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그 미군정 하에서 좌파들이 이제 이탈 내지는 탄압을 받게 되고, 김구를 비롯한 이제 남북 통일론자들이 이제 이탈을 한 다음에 남아 있는 이제 이승만 세력과 한민당 세력이 이제 남한 총선거를 주도를 하게 돼서 남한 단독 선거를 하고 그 재헌국회, 헌법을 만드는 국회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그해 8월 15일에 정부 수립까지 이어지게 된 과정이 있는데, 처음 선거한 재헌 선거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넣어봤고요. 선거 결과를 보면은 PPT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독립축성국민회라고 해서 독촉이라고 부르는 건데, 원래는 이승만계와 김구계가 연합해서 만든 일종의 정파인데 대체로 우파로 그 이승만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김구계가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많은 게 한국민주당인데, 그 김성수를 비롯해서 주로 여기 색깔 보시면 전라도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 출신의
표현해야 될까요? 동아일보계, 일종의 자유주의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승만계와는 좀 구별이 되는 세력들이 있고, 나머지 이제 쭈르륵 있고, 무소속이 85명으로 제일 많은데, 아직 정당 정치가 확립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명망가라든지 개인들이 이제 많이 당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도를 생각을 해보면 좌파 내지는 이제 그 북한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좌파는 아웃됐고, 중부를 비롯한 이제 통일 세력도 아웃된 상황에서 남한 정부라고 하는 거를 세워서 굴리려면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로 한 거예요. 한국민주당은 어쨌든 지주 출신들이 많고 일제강점기 때 특히 30년대 대동아공영권에 협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당성, 정통성에 약간 취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한 단독 정부를 한민당이 혼자서 세울 수는 없었고 이승만을 어떻게든 포섭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이승만이 만만한 인물이 아니고 뒤에서 보겠지만 사실 선출된 왕으로서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프린스 리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은 상징적으로 만들고 이제 국회에 의한 내각을 통제하는 의원 내각제를 이제 이 남한 총선거를 통해서 형성된 재헌국회에서는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죠. 그 헌법을 처음 기초를 할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유진호 선생이라고 남한의 이제 헌법학계의 대부로 여겨지는 분이고, 이후 여기서 다루진 못하지만 이후에 개헌을 할 때마다 핵심 고문으로 계속 이제 입장을 내시는 분이고, 신념은 어쨌든 내각제이긴 했어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맞다. 그래서 당시 48년 시점에서 그 대통령제 헌법을 채택한 나라 중에 미국밖에 잘 안 된다. 미국식 대통령제 쓰는 중남미는 70년 전부터도 잘 안 된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의 대립 상태를 합헌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툭하면 쿠데타 내지는 비상대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재헌 과정에서부터 사실 한국 지식인 내지는 헌법 기초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 중심제의 어떤 문제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던 셈인 거죠. 이제 문제는 우리 이승만 프린스께서 이 헌법기초위원회 국회에서 만든 내각제 초안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엔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중심제가 정세에 적합하다. 만약 이 내각제 초안대로 국회에서 헌법이 되면은 나는 헌법 아래에서는 어떤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대중운동을 벌이겠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본회의에 상정하기 딱 하루 전 22일 밤 사이에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초안을 바꿔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어쨌든 포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하고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어떤 대중운동 간의 대립이라든지 뭐 그 군경의 어떤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혼란한 시기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중심제 옹호자, 특히 이승만 지지자 중에 그런 세력들이 많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초안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나열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흰색 표시들은 대체로 국가 원수라면 가질 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엄 선포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은 국회에 즉시 통보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그 의결을 하면은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87년 헌법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끝. 이런 계엄 선포권이 있었고, 보통 입법부가 강하다라고 할 때 핵심은 예산안, 행정부의 예산을 입법부가 편성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 예산안 편성권이 있고, 사실 입법부니까 법률안은 의회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내지는 행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을 주는 대통령 중심제가 이제 헌법 초안으로 상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사실 큰 대세에 지장 없이 헌법 공포가 되어서 7월 17일이 우리가 아는 제헌절이 되는 것이고, 제헌절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전조가 계속 있었던 것처럼 한민당이나 무소속을 비롯한 이제 의회,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강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왜 너네가
난리냐라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계속 확대하려는 과정에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이 50년부터 54년 4.4.5의 개헌까지 보면은 한국전쟁 시기도 끼어있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우파 대중운동, 자신 지지자들의 대중운동과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과정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50년에 그 48년 처음 총선거로 재헌국회를 만들고 2년 뒤에 이제 2대 국회를 위한 총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은 어쨌든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는 거였어요. 국회에서 선출하는 거였는데, 국회가 지금 이승만 반대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승만이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도록 하자라는 것과 양원제, 국회를 둘로 나눠서 국회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안을 제출을 하고, 그 한민당 그 출신의 민국당이 주도가 된 국회에서는 대통령제 2년만 해봤는데 이승만 보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을 한 것인데요. 한국전쟁이 끝나기 직전 52년에 이제 부산으로 다 피난을 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47명을 구속을 시켜버리고, 그 당시에 그 부산에 내려온 국회를 둘러싼 그 이승만 지지 대중운동 세력들이 국회를 둘러쌌고 이 체포를 이제 촉구를 한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7월에 그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국회가 냈던 개헌안, 이승만이 냈던 개헌안 중에 일부를 이제 발췌를 해서 개헌을 한다는 점에서 발췌 개헌인데, 사실 말이 둘 중에서 이제 발췌를 하는 거지,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통령 직선제에 따라서 8월에 이승만이 이제 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죠. 국회를 이제 패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54년이 되면 이제 다시 3대 국회를 위한 총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승만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본인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대중운동 내지는 관제 데모 세력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규합을 해서 자유당을 창당을 하고, 그 자유당이 이 3대 국회에서 대거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유당 주도로 9월달에 개헌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국무총리를 폐지하는 거죠. 이때 그 재헌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고 그 제1의 권력자인데, 그걸 어떻게든 제어를 해보겠다고 그 행정부 수반으로 총리를 만든 거죠. 국무총리를.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는 존재가 어쨌든 그 대통령 1인의 행정부 장악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이 3대 국회 들어서 자유당이 주도로 국무총리를 폐지하게 하는 개헌안을 제출한 것이고, 국민투표도 도입하자라고 이제 개헌안을 제출했던 것이고, 초대 대통령이신 우리 이승만 각하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폐지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대통령 2년 그 중임만 하도록 되어 있던 헌법을 개헌을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4.4.5의 개헌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야인 시대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유당 당수인 이기붕이 이제 개헌안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환호하는 장면인데, 4.4.5의 개헌은 많이 아시겠지만 당시에 국회의원 정수가 203명이었기 때문에 개헌안인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135.333명이니까 우리의 민주주의 상식대로라면 136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역사에 흥미로운 게, 이 개헌안 표결을 했는데 135명이 찬성한 거예요.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 그 밤새 어떤 회의를 거치더니 다음날 이 표결은 무효입니다. 정족수가 136명이 아니라 135명입니다. 하면서 이제 3분의 2 넘었기 때문에 개헌안을 통과를 시킨 거죠. 그래서 4.4.5 개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국무총리제도 폐지하고 국민투표제도 도입하고, 이 이승만에 한해서 중임제 폐지하면서 하여튼 핵심은 그 이승만이 주도로 하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제가 4.4.5의 개헌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확립이 되었다. 그리고 그게 60년까지 가는 거죠. 3.15 부정선거까지. 근데 이 배경에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 사상, 민주주의관이 뭐냐를 좀 엿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이승만이 1904년에 아주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민주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 백성이 주장한다는 건데 임금을 임금이라 칭호하지 않고 대통령이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선출된 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국민의 선택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왕이 된 다음에 권력을 제한하거나 법에 따라서 하는 헌정주의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필요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그 안호상이라고 해서 그 1대 문교부 장관, 지금으로 치면 그 교육부 장관인 셈인데, 우리 또 선생님들 계시면 교육부 훈령이 내려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육해라 했을 때 그걸 집약한 조선교육이라는 책에서 시기상조인 민주주의와 파괴적인 공산주의 바람에 미친놈과 소경농 급성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 미친놈이 한자가 미국하고 친한, 민주주의를, 시기상조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친미파를 의미하는 거고, 파괴적인 공산주의를 하는 소련, 그 소경의 한자 소련을 이렇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흥미로워서 먹어봤고요. 그랬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을 갱생부흥케 한 건 오직 독일 사람 자신이었고, 그 강도는 독재 정권을 수립해서 국내 분파를 통일하고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혁신하고 국권 회복을 도모한다. 이거를 이제 표현한 게 일민주의 사상이 되는 것이고요. 민족 독립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모두 배격하고 그 민족주의, 민족 자주 독립을 중심으로 뭉쳐서 해야 된다. 라는 게 이 조선 교육의 핵심 사상 중 하나였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요즘에 생각해봐도 이승만을 국부를 이제 모시자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했다라고 하는데, 그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했다는 이승만 그의 사상에 어디에도 헌정주의라는 개념은 없었다는 거죠.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60년에도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4.19 혁명을 일으켜서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고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헌정사상 유일한 이제 내각 책임제 개헌을 통해서 제2공화국을 성립을 했는데요. 이 이승만을 몰아내고 4.19 혁명이 뒤집히는 과정까지가 저는 요즘 시국에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좀 살펴보면은 제2공화국이나 4.19 혁명 과정에서 나타났던 핵심 쟁점은 민주주의, 혁명과 헌정주의의 일종의 대립 내지는 갈등이었던 것인데, 좀 살펴보면은 60년에 이제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이제 며칠 뒤에 하야를 하고 6월 15일에 내각제 개헌 헌법을 공포하고 7월에 그 헌법을 맞춰서 총선을 해서 5대 국회를 선출을 했는데, 이 자유당의 비판적이었던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구파와 신파로 일단 분열을 했고요. 두 번째로 부정부패와 반민주 행위자, 소위 말해서 3.15 부정선거에 깊이 연루된 사람,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발포를 명령했던 사람,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에 대한 처벌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말로 치면 내란 세력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라는 게 이 4.19 혁명 성공 이후에 핵심 쟁점이 되었던 것이죠. 이 3.15 부정선거의 학생운동을 시위를 주도했던 이철승 의원이라는 민주당 신파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4.19 시기에 국회 자체가 일단 혁명의 대상이다. 너네 이승만 정권에게 부역하지 않았냐. 개헌에는 이제 혁명 주체 의지를 받드는 방법이 되어야 하고, 그때 법률은 국민이 요구하는 어떤 혁명 정치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도 부정할 수 없고, 그런 국민의 정치가 헌법을 위반해도 그걸 위헌으로 판단하고 정지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이제 혁명의 논리인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10월에 이르면은 이 반민주 행위자들에 대한 법원 사법부의 이제 형벌 공판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냐면, 그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이제 시위대에게 발포를 명령했던 당시 서울 시경국장이랑 경비과장, 지금으로 치면 서울경찰청장이랑 그 아래에 있는 사람 정도에게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윗선들 있잖아요, 내무부 장관 등등에 대해서는 가벼운 형량을 내렸고,
근데 재판부가 무조건 가벼운 형량만 때린 건 아닌데 면소론도 배격하고 소급론도 배격을 했어요. 면소론은 뭐냐면 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 6월에 내각제 개헌으로 헌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 헌법이 바뀌기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는 면제되는 것이다. 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그건 아니다. 라고 이제 배격을 하면서 형벌을 이제 내린 것이고 반대로 혁명파들은 이제 그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3개월이었는데 3개월에서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형벌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거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이 반민주 행위자들을 그대로 넘기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것도 이제 배격을 한 것이죠. 어쨌든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민주화 세력들, 그 혁명 세력들이 도저히 인정을 할 수 없어서 학생과 유족을 비롯한 혁명 세력들이 당시 국회를 이제 점거를 하는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런 사진이에요. 이제 약간 내일 모레 만약에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아무튼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점거 다음날 그래서 국회가 굴복을 하고 민주 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 임시처리 법안이라는 거를 날짜가 잘못됐는데 12일이에요. 하여튼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이 민주 반역자에 대한 특별 법안을 만들기 전까지 공판 절차, 재판을 일시 중단해. 일시 중단하고 이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앞선 선고 공판으로 무죄로 풀려났던 피고인들 있잖아요. 즉시 재구속. 그래서 이제 특별혁명 입법을 만들기 전까지 이 재판을 일시 중지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만드는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킨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불소급 무효 개헌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형법이 소급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죄를 지었는데 내일 그 죄가 위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 그 다음날 이 죄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권력자가 나중에 법 얼마든지 만들어서 옛날에 너 이거로 잘못했지 하면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이제 사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3.15 부정선거와 관련한 반민주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벌 불소급을 규정한 23조 헌법 조항을 정지시키는 개헌을 원포인트로 이제 11월에 하고 이 반민주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공민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피선거권,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민권을 제한을 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하는 거를 이제 개헌으로 추진을 해서 11월에 통과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한편에서 보면은 혁명의 논리로 생각하면 그 3.15 부정선거를 비롯한 그 이승만의 권위주의 세력을 청산하는 것 중요한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법의 지배 내지는 혼정주의라고 하는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개헌을 통해서 어쨌든 불소급 무효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 유관자들 자유당 당원이었으면 다 반민주 세력인가? 어디까지 그러면 국민권을 제한하고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한 사회적 혼란이 있었고 1년간 집회 시위가 2,000건 이어지고 등등에 대해서 그런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5.16 군사 쿠데타로 이 제2공화국이 11개월 만에 끝나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5.16 군사 쿠데타가 문제인데 그 혼란 내지는 이 혁명 이후 어떻게 그러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주는 역사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내지는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것, 그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 반민주 세력을 그러면 청산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약간 점프를 해서 그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한 이후에
그 민간 정부로 전환을 해서 개헌을 그 3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대통령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72년에 유신 헌법으로 그 비상조치 시대를 만들다가 79년에 죽고 이제 80년에 그 5.18을 거쳐서 전두환 정부가 성립이 되었는데, 이 내각제 시기가 너무 실패로 끝나니까 군사정부 시기랑 민주화운동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거 이꼴 혼란, 망함 뭐 이런 게 좀 틀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치구조 측면에서 내각 책임제는 대안으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았고, 80년대 들어서 특히 민주화운동의 핵심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로 이제 집약이 되었던 것이죠. 특히 85년에 그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이 이 거세지는 민주화 열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 근데 이제 내각제 개헌을 하자라고 나오니까 지금 국힘이 내각제 개헌 하자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민주화 세력들은 당연히 너네 기득권 지키려고 내각제 개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를 하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돌이켜봤을 때 핵심은 어떤 민주주의 내지는 헌정주의를 공고화하는 통치구조의 개혁이라는 측면보다는 유신 이전으로의 복귀, 특히 그 제3공화국 헌법 1963년에 박정희가 처음 대통령이 될 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에 좀 그쳤던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87년 개헌 과정도 그래서 밖에서는 당연히 그 6월 항쟁을 비롯한 그 민주화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지만,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 민정당 그 기존의 전두환 정권 세력인 민정당 4인과 그 김영삼을 대표로 하는 그 신민당 대표 4인 8명이 밀실에서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서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정해가지고 개헌안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나온 게 오늘날까지 적용된 이제 87년 헌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63년 유신 이전으로의 복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 조문이 이때는 컨트롤 C도 키보드가 없었을 텐데 똑같아요. 그 특히 대통령과 국무회의, 그 내각에 대한 규정이 똑같은데 PPT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실 입법부가 중심에 선다고 했을 때 법률안과 그러니까 그 입법과 예산안은 입법부에 있는 것이 사실 맞는데, 계속해서 이제 행정부 내지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같이 있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이자 동시에 행정부 수반 역할을 동시에 주는 강한 대통령 중심제 조항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고, 국무회의, 내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통령의 내각이 되는 어떤 조항들이 비슷하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았을 때 현행 헌법으로 이어지는 1987년 개헌 과정을 봤을 때, 당연하게도 우리가 익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권위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행이었다. 정치적 다원성도 인정이 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를 해냈고,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도 수차례 우리가 이어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주화에는 당연히 한국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는데, 그 와중에 대통령 중심제란 통치 구조는 큰 틀에서 사실 그 재헌부터 이어지는 그 과정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지적했듯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원적 정통성 문제는 아까 설명을 했고, 2000년대 들어서 왜 그러면 민주주의 위기 내지는 공고화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느냐 했을 때, 제가 이번 글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건 대만하고 한국이 진짜 비슷한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대만의 경우는 천수이벤이라고 하는 민진당 이제 민주화 세력 출신의 총통이 이제 당선이 최초로 되게 되는데, 이 집권에 성공한 민주화 세력이 아직 의회의 다수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사 청산이나 국가개혁을 내세우면서 이 의회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방해를 하니까 대통령이 강한 권한을 활용해서 이 개혁을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어가면서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권위주의 그 세력 출신의 보수 세력과 그 민주화 세력 출신의 소위 말하는 진보 민주 세력 간의 격화된 갈등이 이 경쟁적 정치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 2000년이랑 2004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 당시가 있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그 보수정부 집권기였잖아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여당이 사실 과반을 차지해서 대체로 그 여대 야소,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집권당이 결합된 그러니까 분점적 여소야대가 아닌 상황이었는데 열린우리당 때나 이 문재인 정부 초기 2016년 총선 때는 일종의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은 민주화 세력 출신인데 국회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그게 국회와의 갈등 내지는 정치 양극화의 심화로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직을 둘러싼 대결적 정치 문화가 약간 조선시대로 따지면 환국처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기구들을 막 이제 죽이진 않지만 그 물갈이를 하고 상대 정치 세력에 대한 이제 수사와 그 기소가 이제 이어지고 약간 이런 과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헌법과 헌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제 격화가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헌법재판소. 이 최근 시국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헌법재판소인데요. 사실 헌법재판소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유럽의 경우에는 나치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를 두고 헌법재판소를 두는 경우가 많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그 이전의 권위주의 세력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를 두고 헌법재판소를 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쪽에 어떤 일방적인 청산은 안 하면서도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헌재 10대 결정 목록으로 국민들이 이제 2013년인가 16년에 뽑은 리스트 중에 대부분이 과거사와 관련된 거예요. 1번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 2번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위원이다. 3번 역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고 밑에 내려와서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위원이고 10번에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 그러니까 이 과거사 문제, 특히 기존의 권위주의 세력 출신과의 보수 세력과 민주화 운동 출신의 민주 세력이 이 자유롭고 경쟁적인 정치가 된 민주화 이후 상황에서 대결적인 정치를 이어가고 그 핵심 주제가 과거사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판결하는 데 있어서 양 정치 세력이 정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을 도저히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내지는 사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건수 자체가 일단 현재로 올수록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데 한편에서는 당연히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이 법이나 행정명령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많지만 대체로 권한쟁의나 정당해산 그리고 탄핵 관련한 것들이 전체 건수로 보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후기로 올수록 더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라는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2000년대만 해도 헌법재판소가 있는 게 그래도 낫다. 양 정치 세력이 합의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주먹질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헌법재판소라는 최종 판결관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냐. 라는 게 대세였는데 사실 요즘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이 효과적 중재자나 최종적 결정자로 여겨진 사법부 자체도 사실 정치 양극화가 격심해질수록 그것을 해결하는 제도로 기능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정치 양극화에 잠식되는 그 경향을 보이게 되고 결국 종북의 내지 내전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조사인데요. 벌써 8년 전이긴 한데 재판 결과 공정성에 대해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70%가 사법부 판결이 불공정하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지위나 권력, 그러니까 정치 세력의 이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약간 별도 이야기긴 하지만 정보 접촉 경로가 TV, 라디오나 인터넷 포털로 보고 법관 수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내가 법 아는데 이 판결 완전 에바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걸 약간 이론화하는 시도들이 있는데요. 그 민주주의 이제 연구자 그 민주화 이후 법 집행이나 법의 지배가
이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이상적 모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를 이제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의적 법 집행에 가까운 거예요. 정치적 어떤 압력, 정치적 동원은 강한데 사회적 침투는 아직 미약할 때 주로 권력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제 법이 집행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 사실 민주화되면서 그럼 권위주의 세력이 없어지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가 되면은 정치적 동원이 약해지면서 공정한 법 집행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현실에서 이런 경로가 잘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선거 경쟁은 격화되면서 양극화된 두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사법부에 대한 이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면서 정치적 동원은 여전히 강하고, 대신에 뭐 자본주의도 발전하고 사회도 이제 다원화되면서 사회적 침투가 심화되는 거예요. 뭐 개발 비리, 뭐 법관의 비리, 뭐 등등등 하면서 사회적 침투도 강화되면서 자의적 법 집행에서 공정한 법 집행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화된 법 집행. 법 집행 자체는 되는데 정권에 따라서 정치 세력의 영향에 따라서 판결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회적 침투 여부 뭐에 따라서 판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의라는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제 법의 지배 자체에 대한 이제 불신이 심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나 정당, 법의 지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낮은 신뢰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로서 민주주의에는 사람들이 되게 만족하는데, 당연히 권위적인 시대 싫고 지금 낫다. 근데 정작 그 헌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제, 의회와 그 정당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을 갖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약간 요즘 생활해 보면은 되게 냉소적인 중도층들이 많잖아요. 이 한켠에 냉소적인 중도층들이 많고 가만히 있으라고 뭐 좀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그 개미 투자자를 비롯한 수많은 중도층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되게 열정적으로 집회에 나와서 그 탄핵 반대와 찬성을 외치는 집회가 공존하는 이런 현상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민사회의 그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서 아시아 바로미터 조사라는 어떤 단체에서 되게 정기적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시민 의식을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왼쪽은 대만의 사례이긴 하거든요.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에서 대만의 이제 시민들에게 2001년과 2006년, 2010년에 각각 물어봤는데, 군부에 대한 지배나 스트롱맨에 대한 지배, 그러니까 강한 통치자가 지배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계속 높아지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열망의 신뢰도는 되게 높아지는데, 이 의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는 한 번도 20%는 넘어가지 않고, 이 대만에서도 2000년대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헌법 소원이나 이제 그 사법 판결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계속 떨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되게 신뢰를 하더라고요. 네. 한국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고, 특히 법원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의기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아서 정부나 대통령보다 국회,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고,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거죠. 이게 흥미로웠는데, 저는 이게 2020년에 조사한 거거든요. 모든 연령에서 한국인들은 대의민주주의를 가장 선호하지 않고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선호하는데,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게 강한 리더 중심의 통치예요. 이거 자체가 한국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을 갖고 통치했으면 좋겠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역시 직접 민주주의로 그 대통령을 몰아내고 새로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 이 과정 전반이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서 이야기했던 민주주의와 많이 중첩되면서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헌정주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민주정이 과연 헌정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특히 시민사회 내지는 시민들 자체가 그런 헌정주의를 지향하고 있는가 라는 좀 물음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권위 독재정으로 역류하는 거를 직접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우리 시민들은 참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류 가능성은 비교적 높진 않지 않을까. 대신에 헌정주의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정의 위기, 양극화된 그 파당화된 정치 양극단과 자제하지 않는 권한을 이제 행사하려고 하는 헌정주의 없는 민주정의 위기라고 하는 게 심화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결론으로 넘어가 보면요. 아까 처음에 화두로 던졌던 것, 대통령과 국회, 특히 야당 사이의 극렬한 대립이 내전을 강불케 하는 대중적 갈등으로 격화가 되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 당연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주로 제기를 하고자 했던 거는 헌정주의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이라는 게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과연 충실히 있었는가, 그리고 그거를 반영하는 통치구조의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함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좀 질문을 던져보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2010년대 이후에 세계 민주주의 위기 퇴보를 많이 우려를 하는데 이 권위주의로 역행한다고 했을 때 핵심이 2000년대 21세기에 들어서면 이제 권위주의도 진화를 해서 선거제도나 민주주의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거에 의해 선출된 푸틴이나 트럼프 같은 지도자들이 민주적 통제 내지는 그 법의 지배를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난 선출된 인민주권의 바탕을 둔 통치자인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자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이제 경향이 강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과 일종의 쌍을 이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세계화 이후에 불평등도 심화되고 세계화의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이제 세계 인민들이 늘어나면서 너네 그 관료들 정치인들이 뭐냐, 우리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 하면서 인민주권이 무조건 우선이다, 인민주권을 절대화하면서 그 기존의 대의제 부패했고 우리 민의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해체해라.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스트롱맨의 지배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혁파하고 개혁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세계 민주주의가 퇴보하거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의 상황과도 사실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헌정주의의 문제의식에서 봤을 때 통치구조 내지는 권력구조라는 문제가 있고, 그 정치문화라는 측면이 있고, 법의 지배라는 측면이 있고, 시민사회라는 측면, 이 네 가지 축이 있다고 했을 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통치구조의 결함에서 각 측면들이 되게 악영향을 받고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점을 좀 짚고 싶고요. 본문에서 많이 다루진 못했는데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정세도 많이 변했고 국제 정세도 많이 변했는데 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자체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정치 세력들이 사실 대안이 없잖아요. 기존의 신자유주의 관리 체계를 뭐 유지 보수하는 정도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니까 사실 대안 내지는 정강, 정책에 기반한 정책 경쟁이 되는 게 아니고 정치 세력 간의 어떤 비방, 그 비리 등등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데 이 이민들의 불만을 활용하는 휘발성 높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이나 대만의 경우에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지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권위주의 질서를 옹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전의 그 냉전 시기와 분명히 똑같진 않지만 그 당시 어떤 지정학적 단층선을 따라서 북중러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는 어떤 구도가 좀 재현이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정국과 비슷한 어떤 이념 갈등, 대외 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우리 국가 정체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를 두고 대만이나 한국, 특히 한국에서 이 이념 분쟁과 한 하늘 아래 공산주의자와는 살 수 없고 한 하늘 아래 내란 옹호자와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갈등이 정치권을 포함해서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것들이 극단화된 정치 양극화를 추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헌정주의라고 하는 게 원래도 미약했고 원래도 강하지 않았지만 더더욱 실종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귀결이 무엇이 되는 것일까 약간 좀 우려스럽다는 것이 좀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결국 절멸시켜야 끝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절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점들이 좀 이전에 헌정을 강조했던 영국사나 이후에 이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좀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어떻게 민주주의 무너지는가도 소개했지만 가장 최근 민주주의 주요 책들의 키워드는 내전이랑 공화국의 내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뭔가 위협이 문제가 아니고 공화국의 시민들 자체가 분열되어서 내전으로 가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좀 한번 숙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사회운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완전 햇 병아리이긴 하지만 여태까지의 삶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사회운동 내지는 뭐 노동운동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헌정, 법치, 지배계급의 그들만의 리그고 그들만의 지배를 위한 도구 논리 아니냐라고 약간 이제 상대화하면서 핵심은 민주주의가 더 확대되면 된다. 더 아래에서부터 더 이제 배제된 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가 사회운동의 주된 역할이 아니냐. 그거를 결코 부정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런 가운데 정치 양극화의 이제 한 축을 자임하면서 앞장서거나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는 것이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핵심이다. 라고 하거나 이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둘 다 똑같고 둘 다 노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제의 반대자로서 그냥 민주주의를 확대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태로 남을 수 있는 정세인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저 스스로도 확정적인 뭔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고민이 든다는 것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2016년 탄핵과 촛불운동에 대학생 시절에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와 되게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위험하다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어쨌든 대중운동 간의 갈등이나 극렬한 폭력화로까지 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그때 당시에 뭘 놓쳤을까? 박근혜를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되었어야 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한국에 고유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통치구조 그로부터 비롯되는 이 헌정주의가 미약한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운동 내지는 시민들도 헌정주의라고 하는 거를 좀 숙고하면서 당연히 현실의 수많은 이 모순과 그거를 현실화하지 못하는 이 제약들이 있지만 단순히 그거를 지배계급의 논리로 부정하고 상대화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정치가 가능한 토대를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처음에 약간 정리가 안 됐고 도발적이지만 탄핵 국면 이후라고 쓸 수 있다면 내란 세력 척결로 나아가면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인가? 대중운동 간의 내전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최근에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봤는데 스포를 할 수 없지만 완전 요즘 정세와 맞닿아 있다는 좀 생각도 들고 결론이 되게 이해가 되면서도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풀이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핵심은 이 주인공 추기경이 말하는 혁신은 관용과 통합의 가장 큰 적이다 라는 메시지랑 콘클라베는 전쟁이 아니다. 어쨌든 더 하면 스포니까 그런 점들이 좀 울림이 있어서 이 강연에 이 주제에 관심과 고민을 갖고 오신 분들이라면 뭐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이 사회진보연대 광고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번 호 보모 때 이제 격화하는 광장의 충돌에 대해서 좀 글을 쓴 것이 있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패하는가 이제 제가 쓴 대만과 한국 헌정사를 좀 비교하면서 헌정주의가 미약한 민주화라고 하는 게 어떤 비결로 이어지는가에 좀 쓴 게 있고 전반적인 계엄 탄핵 정세 평가하는 글들이 있고요. 이외에 참고로 이제 한국 헌정사 작년에 기획 연재를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어서 개간지 많이 참고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